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13일 설 연휴 중입니다. 엄청난 뉴스가 나왔죠. 예, 쿠팡 상장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알리바바 이제 중국이 이제 알리바바 이후 최대 규모의 또 이제 뉴욕 증시 직상장입니다. 나스닥이 아닌 이제 뉴욕 증시의 직상장인데요. 이건 뭐 엄청난 뉴스가 이번에 연휴에 이렇게 터져버리네요. 어쨌든 제가 최근에 많이 강조드렸던 네이버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분명 발생할 거고요. 한국 이제 이커머스 시장 1위는 이제 네이버죠. 그리고 이제 2위가 이제 쿠팡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네이버의 이제 네이버 쇼핑이라는 사업 부문이 재평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거라 생각되고요. 지금 시장에서 평가되고 있는 네이버 쇼핑에 대한 가치는 한 10조에서 한 많으면 한 14, 5조 정도 얘기가 오가고 있고요. 쿠팡은 지금 뉴욕 증시 상장 시 한 25조에서 55조까지 지금 뭐 공모가는 결정된 게 아니니까 그 정도 지금 밴드로 기업 가치에 대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모가가 30조 이상 이렇게 된다면 상당한 어떤 기대를 그 네이버 쪽에서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내용 한번 보면요. 뉴욕 증시 직상장입니다. 대한민국 기업 최초죠. 예. 쿠팡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신청했다. 쿠팡은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공시된 등록 서류에 클래스 A 보통주 상장을 위해서 S-1 양식에 따라 IPO를 신청했다. 당초 쿠팡은 나스닥 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NYSE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를 택했다. 상장될 보통주의 수량 및 공모 가격 범위는 아직 결정되진 않았다. 금요일 SAC에 제출된 양식에 따르면 서울에 본사를 둔 쿠팡이 곧 CPNG라는 정보 코드로 뉴욕 증시에 들어온다. 통신은 쿠팡의 투자자로는 소프트뱅크 그룹의 비전펀드와 블랙록 주식회사 그리고 세커이어 캐피털 이제 초기부터 투자한 어떤 캐피털이죠 미국에 여기에 이제 주요 투자자 주요 주주가 될 거고요. 지난해 이제 매출은 13조 수준, 순손실은 한 5천억 수준. 그래서 올해는 BEP를 좀 넘을 걸로 뭐 시장에서는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기업 가치에 대한 어떤 부문은 뭐 적자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사실 매출액과 매출액 성장 그리고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서 어떤 점유율의 어떤 확대 그리고 해외 확장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요 기업 가치를 이제 매기는데 변수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한국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 세계에서 5번째 큰 시장입니다. 그래서 21년에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3번째가 될 것으로 지금 현재 내다보고 있고요. 쿠팡 김범석 CEO는 몇 년 전부터 IPO를 심사숙고해왔다. 쿠팡은 이베이 주식회사인 지마켓이나 신세계, 롯데와 같은 대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도 소프트뱅크의 투자로 쇼핑과 배달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었다고 평했다. 쿠팡은 곧 기업 공개 절차에 따라서 투자자들을 위한 로드쇼를 진행하고 공모가 윤곽이 정해지면 NYSE 뉴욕 증권거래소에 주식 거래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한국 기업을 거래할 수 있다는 게 이거 참 기념비적인 것 같아요. 외신들은 기업 공개 규모가 중국의 알리바바 이후 최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쿠팡의 상장 계획을 전하면서 2014년 알리바바 그룹 이후 가장 큰 외국 회사의 기업 공개가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그래서 결국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알리바바도 이제 주주였고 이번에도 쿠팡의 주요 주주로서 최대 주주로서 이제 엄청난 또 상장 차익을 누리게 될 전망이 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쿠팡에 대한 기업 가치를요.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경우는 이제 55조 정도로 이제 매겨준다 이렇게 좀 뉴스가 보도됐는데요. 이거 어떤 기업 가치로 상장하게 될지가 굉장히 주요 관심사가 될 것 같고요.
이 적자에도 불구하고 이제 상장을 좀 이제 기업 가치를 좀 후하게 쳐주는 이런 이제 뭐 이커머스 기업이라든지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후하게 쳐주는 이제 미국 시장을 좀 선택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뭐 우버 같은 기업도 이제 적자기는 하지만 지금 뭐 100조가 넘는 기업 가치를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커머스 플랫폼을 좀 후하게 쳐준다. 미국 시장이.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영향도 있었죠, 분명. 그래서 쿠팡이 이제 2019년도 매출액이 7조 1000억 정도였는데요. 작년에는 13조 2천억. 그러니까 거의 2배가 튀었죠. 91%가 늘어난 규모였기 때문에 이러한 성장률을 기반으로 아마 이제 평가를 좀 좋게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는 뭐 성장률이 91% 정도 나오긴 어렵겠죠. 하지만 이 매출액이 이제 지금부터 확대되면 그만큼 영업 레버리지 효과, BEP를 넘어서면서 급속도로 이제 이익이 좀 확대되는 그런 구간대로 이제 들어온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상 시기를 좀 저울질한 것 같고, 또 이제 IPO 시장이 굉장히 좋아요, 미국이. 보시면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미국 IPO 시장의 투자 열기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점도 지금 상장을 추진하는 배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결국 대규모 자금 조달을 이제 하게 되면 상장에 성공해서 하면 공격적인 투자를 이제 계속 해나갈 수 있고, 아마 지금부터 이제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부분들을 하게 될 건데, 해외 시장 진출한 데 있어가지고 어떤 기업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아시아권부터 이제 동남아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진출을 하게 될 걸로 보여지는데, 일본이든 그런 부분에서 네이버하고 손을 잡게 되는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이건 뭐 제 생각일 뿐이지만요. 여러 가지 지금 그려지고 있는 빅피처라든지 행보를 볼 때 상당히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요. 그만큼의 어떤 가능성들이 열려있는 기업이라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포인트는 쿠팡의 기업 가치가 어떻게 매겨질 것인가, 이 포인트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상장 후 쿠팡의 기업 가치는 최소 지금 30조 원이 좀 넘을 것이라는 관측이 주류가 되고 있고요. 일부 외신들은 이제 50조 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어요. 쿠팡 55조 원 이상 기업 가치 평가를 워스트저널이나 이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이제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2014년 5월 국내 1호 유니콘이라는 게 1조 이상 기업 가치를 지닌 기업, 이제 비상장이지만 그런 기업을 이제 유니콘이라 부르고요. 유니콘으로 지정된 지 7년 만에 기업 가치가 최소 30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일단은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지난달에 쿠팡 기업 가치를 33조 정도로 이제 평가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무슨 기준으로 매기냐? 그러니까 알리바바하고 비교를 해서 매기는 거죠. 알리바바 상장 당시에 매출액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매기는 거고요.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쿠팡의 평가액이 500억 달러, 55조 4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도 쿠팡이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으로 500억 달러 이상의 시장 가치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보도했다. 그래서 이게 진짜 55조 이렇게 가치를 받으면서 상장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네이버의 어떤 그 가치도 상당한 증분을 이뤄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그 대규모 이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는 게 그 쿠팡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러면 이제 신규 사업 등 이런 부분에 투자도 이제 힘을 받을 수 있고, 더욱 이제 국내에서 이제 입지를 계속 넓히겠지만 그 성장률 자체는 그동안 이런 성장을 했다면 다소 좀 이런 성장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 네이버하고 지금 경쟁을 하는 시기인데, 뭐 엄밀히 따지면 뭐 경쟁이라보다는 좀 상생이기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네이버랑 손잡고 이런 자금 조달을 한 바탕으로 그 쿠팡은 자체 물류센터를 만들어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이버는 뭐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처럼 가격 비교라든지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나아가는 방향이고, 그러니까 둘이 손잡고 동남아라든지 해외를 진출하면 제가 볼 땐 굉장한 시너지가 날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접점도 있잖아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라는 접점이 있잖아요.
쿠팡의 이제 최대 주주 손정희 회장,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그리고 네이버가 최근에 이제 야후랑 일본 야후랑 라인을 합쳐가지고 라인 합쳐가지고 일본 이커머스 시장 점령하고 동남아 시장 진출하고 동남아 쪽 파이낸스 시장 진출하고 이 부분하고 결합을 해보면 아니 쿠팡하고 다 같이 나가면 쿠팡까지 라인, 야후, 쿠팡 이 삼각동맹 맺어가지고 아시아권 진출한다. 이 그림 나오지 않아요? 저는 아무리 제가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라면 제가 손정희 회장이라면 그렇게 그림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볼 때는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 같아요. 네이버든 쿠팡이든. 그래서 이번 쿠팡의 이제 뉴욕 증시 상장 소식은 아주 굉장히 메가톤급 호재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증권에 나온 리포트를 잠시 보면 쿠팡의 역사가 이제 곧 한국 뉴커머스, 이커머스의 이제 역사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15년 이후 연평균 매출액 성장률이 58% 초고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디지털 커머스 2위 사업체죠. 1위는 이제 네이버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이제 흑자 전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상장까지 이루어지게 된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 디지털 커머스 업체 전체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 정도의 사건이 될 것으로 지금 뭐 전망이 됩니다. 이번 상장건 그리고 쿠팡이 이제 만약에 올해 흑자가 전환되면 영업 이익단으로 해서 이익단으로 이제 그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이게 이제 규모의 경제죠. 결국은 규모의 어떤 경제 효과 때문에 이제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 원가율 개선 효과가 지금 높아지고 있고 판관 비율 개선 효과가 지금 높아진다는 부분들 이런 게 이제 본격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좀 효과가 발생되기 시작했고 올해 이제 예상되는 매출액이 보시면 15조거든요. 15조 수준의 어떤 흐름이 여기 이제 지금 삼성증권에서도 작년 11월 달 리포팅인데요. 11조 정도를 예상했어요, 매출액을. 근데 아까 이제 그 뉴욕 이제 증권거래소 이제 제출한 어떤 사업 보고서를 보면 여기 13조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도 예상되는 매출액이 사실 15조 이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뭐 17조, 18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실 뭐 지금 이제 매출 원가율이 계속 개선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막 95%도 됐어요. 83%. 근데 작년에 이제 뚝 70% 떨어졌고 계속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익단으로 분명 상당히 빠르게 개선될 거라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올해 이제 전체 온기단으로 이제 한 3천억 정도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삼성증권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상보다 매출액이 더 높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상당히 올해가 좀 기대가 되고 올해 이제 이런 예상이 좀 맞아 떨어지면 외국인들의 어떤 쿠팡에 대한 기획 가치도 상당히 후하게 쳐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네이버에 대한 어떤 가치 재평가도 상당히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쿠팡이 지금 말해주는 어떤 여러 가지 행보 이런 것들은 쿠팡에 대한 지금 현재 직접 투자는 할 수 없지만 간접적으로 네이버가 그 수혜를 보게 될 것이다. 지금 뭐 쿠팡 상장으로 쿠팡 관련주 뭐 쿠팡 수혜주 이런 것들이 막 이제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주식시장에서 막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올 텐데 뭐 사실 뭐 동방 뭐 이런 기업도 있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 뭐 가장 큰 수혜는 네이버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뭐 그런 부분으로 한번 보시면서 제가 이제 지난달부터 계속적으로 네이버에 대한 얘기 드린 것들을 좀 정리한 거를 영상에 이렇게 좀 합쳐가지고 이렇게 좀 연재해서 올려드리는 요 영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해하셔가지고 투자에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네이버 관련된 얘기를 많이 드렸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이버의 이제 또 큰 축이 이제 커머스지 않습니까? 네이버 쇼핑이라는 그 국내에서 이제 쿠팡과 이제 거의 매출액이 비슷한 그런 어떤 그 이커머스 분야의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나중에 또 네이버를 제가 그 하루 만에 다룰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 각자의 어떤 비즈니스 이제 부문마다 굉장히 깊이 들어가면 뭐 사실 네이버만 갖고도 한 10시간은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방대하면서 그 향후 이제 성장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그 가장 임박한 거는 이제 그 저번에 얘기 드린 것처럼 그 제트 홀딩스, 예, 그 이제 출범하는 거 그 부분하고 이 쿠팡 부분이에요. 예, 쿠팡이 지금 나스닥 상장을 예, 눈앞에 두고 있어요. 빠르면 아마 3월 정도 예, 나스닥 상장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이버에 이 기업이 30조의 지금 몸값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나스닥에서 이미 이제 상장 주관사 골드만삭스 통해 가지고 예비 심사를 승인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임박한 거죠, 나스닥 상장이. 근데 이 기업이 30조면 네이버 쇼핑 부분만 하더라도 30조 육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뭐 그동안 네이버가 이제 뭐 이커머스 네이버 쇼핑에 대한 어떤 기업 가치를 사실 30조는 뭡니까? 10조? 10조 받았나? 10조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리레이팅이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예? 이 쿠팡 상장이거든요. 그래서 쿠팡 상장하게 되면 외국인 투자들의 어떤 눈이 어디로 돌아가겠어요? 야, 한국에서 이 30조짜리? 한국의 그러면 이커머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보니까 쿠팡하고 네이버가 거의 비등해. 예? 거래액이 비슷해. 근데 야, 그 네이버가 지금 시총이 59조야? 아니,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콘텐츠 뭐 광고 어마어마한 기업에서 이러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야, 이게 되면 외국인 투자들의 어떤 눈빛이 네이버로 돌아갈 수 있겠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쿠팡의 상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기사 간단히 좀 보죠. 나스닥 상장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약 30조의 몸값으로 평가받는 쿠팡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11번가와 아마존, 네이버와 신세계 등 유통업체와 플랫폼 기업 간의 연합이 활발해지면서 쿠팡 경계에 나선 만큼 쿠팡의 전략에 업계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다. 쿠팡이 상장 주관사인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나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르면 3월 증시 상장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일본 소프트뱅크의 투자기업 중 최소 6곳이 올해 IPO를 추진하고 있다. 그중 한 곳으로 쿠팡을 지목했다. 이어 쿠팡의 IPO가 올해 2분기에 진행될 수 있다고 예상하며 기업 가치는 300억 달러, 약 32조 6,700억 이상 평가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쿠팡은 올해 상장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채 적절한 때가 되면 IPO를 추진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이제 업계에서는 쿠팡의 나스닥 상장 지출이 확실한 것으로 보고가 있다. 쿠팡이 투자받은 금액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고 대주주인 소프트뱅크 비전펀드의 추가 투자도 쉽지 않은 만큼 올해를 상장에 적기로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소프트뱅크가 이제 15년부터 약 30억 달러의 투자를 여기 쿠팡이 이제 투입을 했죠. 이제 거의 이제 자금이 바닥 난 상태에서 또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소프트뱅크가 투자할 여력이 지금 안 되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결국 뭐 그래서 이제 갖고 있던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로봇 회사도 이제 현대차그룹에 이제 팔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 상장은 올해 이제 무조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고, 쿠팡 나스닥 상장설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쿠팡이 지난 2019년 10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후보로도 거론됐던 케빈 워시 전 미국 연준 이사로 영입한 것을 비롯해서 최근 몇 년간 최고 재무 책임자와 최고 회계 책임자 등 임원진에 외국인을 영입을 했는데요. 이럴 때마다 이제 나스닥 상장의 준비 차원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해서 최근에 이제 OTT라든지 라이브 커머스라든지
배달 앱, 쿠팡이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신사업에도 이제 속도를 내면서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 아니냐. 상장 전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도 BTS만 있으니까 다른 아티스트 막 인수해가지고 이제 상장 전에 조금 몸집 끌어올리기, 기업 가치 끌어올리기, 뭐 가능성이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뭐 역시나 이제 쿠팡도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셋대우에서 나온 내용 보면 쿠팡 상장 가시와 온라인 시장 재편의 시작이다 해서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상장이 가시권에 왔고 기업 가치를 내부적으로는 400억 달러, 뭐 시장에서는 한 250에서 300억 달러를 지금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에셋에서 추정하기에는 21년도 PSR 매출액 대비 한 2배 정도, PSR로 2배 정도 추정을 한다, 시총을. 그래서 아마존 흑자 전환 03년도에 4배 정도 수준에 달한다. 뭐 그때랑 지금이랑 이커머스 시장이 크게 다르니까 또 배수를 하는 것도 뭐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작년은 11조 원의 매출을 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6천억. 이게 숫자가 진짜 뭐 가관이죠. 1조 원 마이너스가 났던 2018년도 있었고 2019년도 7,200억 마이너스 영업이익이, 작년에는 6,200억으로 그나마 좀 줄어들었네요. 근데 이제 올해는 대폭적으로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마이너스 1,300억 정도. 그러니까 이제 BEP를 넘어설 단계가 오니까 결국은 제대로 된 평가 가치를 받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상장을 추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쿠팡이 이제 상장하면 뭐 본격적으로 이제 온라인 시장에 대한 이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어떤 재평가가 확실히 벌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가장 제가 볼 때는 네이버가 재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한국 온라인 시장 보시면 이베이 뭐 그 G마켓하고 이제 옥션이 있는 거죠. 이베이는 계속 이렇게 감소했어요. 이 점유율을 다 이제 뺏어온 거죠. 10일분 가도 정체, 약간 하락. 쓱닷컴이 조금씩 올라오는데 아직 점유율이 미미하죠. UMF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수준. 오히려 조금 줄었죠. 쿠팡은 장난 아니죠. 네이버도 이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쿠팡이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건 네이버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삼성증권에서 나온 리포팅도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작년에 나온 리포팅인데요. 11월 달에 쿠팡의 역사가 곧 한국 뉴커머스의 역사다. 지난 5년간 한국 디지털 커머스 업계의 주인공으로 군림. 2015년 이후 매출액 GAGR 이제 연평균 58% 성장률 초고속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디지털 커머스 2위 사업자이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상식을 넘어서는 영업 적자 기록을 매년 갱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커머스의 지존이 될 것이라는 시각과 사업 지속성에 대한 의심을 한꺼번에 받고 있는 업체다. 2019년 실적을 통해 시장의 이제 비관론을 잠재우기 시작, 수요 강세 및 점유율 상승, 판매자 상대 가격 협상력 강화, 광고 등 부가사업 매출 비중 확대로 2020년에도 영업 손실 의미 있게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OTT 등과 같은 신사업 진출 효과를 제거하면 2021년 영업 흑자 전환도 가능해 보인다. 그래서 삼성에서는 이제 올해 영업적으로 흑자 전환이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사 예상이 맞을 경우 이는 한국 디지털 커머스 업체 전체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 정도의 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니까 흑자 전환하면 이게 재평가죠. 완전히. 그러니까 상장 자체도 재평가고. 그래서 베일에 쌓인 쿠팡에 가려지지 않는 매출 성장세에서 연평균 58% 성장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온라인 쇼핑 시장 성장률이 19%라는 걸 비교할 때 압도적인 어떤 성장을 낸 거죠. 드러나는 진짜 실력에서 올해 영업 흑자가 기대가 된다. 그래서 20년도 작년에 매출액 11.1조, 영업 손실 2,150억 달성한 뒤 이게 작년 11월인데 모르겠네요 아직. 2021년엔 매출액 15조 원,
영업이익은 3천억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니까 미래에셋하고는 조금 전망이 다르네요. 그렇죠? 조금 더 삼성은 우호적인데요. 예.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OTT 사업 등 신사업 진출 효과는 반영하지 않은 거다. 그래서 네이버도 아마존도 문제가 없다. 이 경쟁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쿠팡의 이런 어떤 역사에 이런 얘기인데요. 2020년 초 네이버가 쇼핑 사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천명하고 2020년 말에는 SK텔레콤이 11번가와 미국 아마존이 협력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서 이것이 그동안 거침없이 성장하던 쿠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3년간은 쿠팡이 네이버와는 동반 성장 관계를 유지할 걸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경쟁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경쟁보다는 서로 이제 어떤 시너지를 내는 그런 동반 성장의 관계를 유지할 걸로 전망되고, 양사는 서로 단시간 내에 좁히기 어려운 확실하고 중요한 강점을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은 직매입 사업과 배송, 네이버는 판매자 모집 역량. 스마트 스토어 지금 늘어나는 속도가 장난 아니죠. 4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한편 11번가와 아마존 연합은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해요. 이거 별로 임팩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쿠팡과 네이버가 대한민국 이커머스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중추적인 역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쿠팡의 이제 영업 흑자 전환이 되면 굉장히 큰 나비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전체 디지털 커머스 업계 가치 재평가를 이제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된다는 거고, 거기에 있어서 가장 큰 재평가는 네이버가 될 것이다. 20년 역사의 네이버 가격 비교 서비스로 한국에선 의미 있는 수익 창출하는 업체가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오랜 편견이 깨지는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커머스 시장의 소수 승자 중심의 산업 재편에 대한 가치 재평가, 그리고 광고, 금융, 물류 등 유관 산업으로의 사업 영역 확장에 따른 탈유통업 가치가 재조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 참고로 최근 1, 2년 새 발생한 프리 IPO 등의 거래에서 비상장 디지털 커머스 업체의 가치는 평균 12개월 선행 거래 대금의 1배 내외 수준에서 결정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매출액이 15조면 그 기업 가치 한 15조 정도 받는 수준에서 지금 장외에서 그렇게 밸류 측정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즉 시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쿠팡에 대한 나스닥 상장 시 시총은 한 30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쨌든 쿠팡의 이제 흑자 전환, 그리고 이제 나스닥 상장 건은 이 대한민국 뉴커머스의 역사, 특히나 이제 재평가의 시작, 네이버 재평가가 된다, 이렇게 좀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얘기를 좀 하면요, 이 현대차증권 리포트입니다. 현대차증권이 이제 네이버를 되게 잘 찝어내는 것 같아요. 내용들을. 광고에 이어서 탑티어로 확실히 자리 잡은 쇼핑과 핀테크 사업이다. 이 성장이 굉장히 커요. 지금 쇼핑의 경우 스마트 스토어 GMV, 이제 거래액입니다. 이게 지금 YY로 76% 성장하고 있고, 지금 연말로 갈수록 91% 성장이니까 가속 성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페이도 지금 YY로 이제 68% 성장, 7.8조 원.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를 계속 상회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시장 장악에 가까워진 네이버, 이제는 일본과 동남아를 향한다. 제가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 이 포인트죠. 전체 이제 국내에서 1등하는 건 이제 주가에 반영할 게 없어요. 해외에서의 어떤 의미 있는 점유율과 장악을 하는 거, 진출하는 거, 이게 이제 업사이드를 올려주는 거거든요. 시총을 지금 59조, 60조잖아요. 이걸 90조, 100조 만들려면 해외로 나가야 돼요. 해외에서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지금 이런 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온라인 광고 시장의 약 50%를 장악한 동사는 커머스, 핀테크, 콘텐츠 순으로 국내 시장 주도권은 확실히 잡은 걸로 판단된다. 이제 라인 지분을 레버리지로 활용해서 일본 및 동남아에 유의미하게 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넥스트 스텝이죠. 2월 28일자로 라인과 야후의 합병 법인 출범까지 약 1개월이 딱 남은 상황이다. 동사 차원에서도 잉여 투자 재원의 상당 부분을 해외 쪽 커머스를 중심으로 배정할 계획이다 해서 가지고 있는 그 또 이제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 이 클라우드 사업을 해외로 이제 돌려가지고 매출을 내면 이거 폭발할 거예요, 아마. 그게 이제. 그래서 동사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45만원. 목표 주가 45만원은 목표 시가총액 74조 원에 해당하는데, 4분기 실적도 서프라이즈를 냈고, 굉장히 이제 고성장을 했고, 라인 야후 합병법인 기준 시가총액 5.2조 엔으로 이제 잡았을 때 적용한 지분 가치를 반영했다. 여기에 이제 쿠팡 상장이 이제 만약에 확정이 된다. 쿠팡의 상장이. 그러면 이거 자체도 이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뭐랄까요,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 꼭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를 이제 분석할 때 결국은 이제 CJ인 대한통운도 같이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는데, 작년 이제 10월달에 이제 그 리포트입니다. SK증권 리포트인데, 그 CJ 대한통운하고 네이버가 이제 3천억 규모 자사주 수합을 단행했어요. 그러니까 쿠팡은 자체 물류를 이제 깔고 있는데, 네이버가 이제 이커머스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류를 CJ 대한통운과 혈맹 맺으면서 네이버 풀필먼트 전담사가 될, 이제 물류의 어떤 전담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해서 CJ 대한통운이 제가 볼 땐 이 부분이 성장의 날개를 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호재도 있고, CJ 대한통운에 이제 호재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만한 이제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사의 협력은 CJ 대한통운, 네이버, 셀러, 구독자 모두에게 유익한 협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아직 양사의 협력 서비스가 쿠팡의 이런 서비스와 완전히 똑같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이원화되었기 때문이다. 쿠팡은 저 자체 이제 물류와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 판매가 이제 동시에,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이제 일원화된 거죠. 그러니까 더 큰 시너지를 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건 데이터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 서비스와 똑같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문부터 라스트 마일 배송까지의 병목을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 일원화 작업부터 진행해야 한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자사주를 교환하면서 협력 관계로 이제 거듭났기 때문에 결국은 네이버의 이제 쇼핑 쪽 성장은 CJ 대한통운의 성장이자 또 네이버 지분 0.61%까지 보유하게 됐기 때문에 네이버 관련주가 된 거예요.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보면요, 택배 단가 인상 모멘텀에 주목할 시점이다. 지금 택배 단가가 인상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네이버와 함께 이제 손을 잡으면서 장기적인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생겼는데, 이건 또 이제 그 단기적인 또 모멘텀이죠. 그래서 뭐 단기라기보다는 이제 약간 이슈적인 모멘텀.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뭐 확정된다, 택배 단가 인상이, 그러면 뭐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튈 수는 있겠죠. 그런 부분도 좀 있다는 거. 그래서 작년 4분기 실적은 택배 사업부 실적 정상화에 힘입어서 시장 기대치에 이제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21년 택배 단가 인상과 풀필먼트 서비스 확대 모멘텀에 주목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해서 택배 단가 인상과 이제 네이버와의 어떤 시너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자 주목할 시점이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지금 시가총액이요, 그 4조 1000억, 4조 1000억 정도 되고요. (4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1000억 정도. 그래서 밸류 수준은 퍼 단으로 지금 27배를 받았고, 작년에 올해는 한 예상되는 실적에 대비해서 한 17배 정도. 그래서 향후 이제 성장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붙여주면 또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더 있겠죠.
그래서 택배 단가 인상 모멘텀에 주목할 시점이다. 택배 업계는 작년부터 택배 운수업 종사자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사도 택배 분류 인력을 증원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며 추가적인 비용을 투입 중에 있다. 그러나 처우 개선을 위한 단가 인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점을 고려하면 21년 택배 산업 전반적으로 구조적인 단가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가 뭐 택시 요금, 버스 요금 이런 것처럼 이 택배 요금도 조금 그 사회적인 어떤 컨센서스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처우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 과로 굉장히 가장 뭐 힘든 일이 택배 뭐 상하차 일이라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좀 과로 문제라든지 여러 이제 그런 문제들이 생겼는데 인상을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예, 이런 게 조금 충분히 이제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조적인 단가 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 모멘텀에 주목할 시점으로 판단한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택배 단가 인상에 따른 실적 모멘텀 외에도 이게 제가 볼 때는 더 크다 봐요. 네이버 쇼핑과 풀필먼트 협력 확대, 예, 그리고 CJ 로킨 매각을 통한 대규모 현금 유입, 예, 이런 것도 이제 일상의 어떤 이벤트이긴 하지만 또 긍정적인 어떤 포인트고, 예, 주가 업사이드에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더 깊이 한번 파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택배 단가 인상 모멘텀도 있지만 네이버와 이제 같이 손잡고 하는 그 부분이 보다 더 이제 장기적인 어떤 부분에서 호재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돼요. 네, 네이버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이버 얘기인데 쿠팡 기사를 먼저 읽어드리죠. 쿠팡의 꿈 이루어지나 이렇게 제목이 달려있는데요. 이름은 상반기 나스닥 상장이다. 상반기에 지금 나스닥 상장이 될 거라는 지금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뭐에서 이제 쿠팡 LCC, 이제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갖고 있는 회사죠. 투자자 모집 IR을 진행하고 있고, 2018년도 이후 지금 쿠팡이 투자금 유치를 이제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누적 적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금을 이제 조달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소프트뱅크가 이제 추가적인 자금을 하기에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런 부분에서 나스닥 상장을 추진해서 이제 자금을 조달하려는 그런 움직임 같고요. 올해 이제 흑자 전환, 영업이익단에 이제 흑자 전환이 좀 전망된다는 부분도 이제 상장을 이제 할 시기다 이렇게 좀 타진하는 것 같고요. 기업 가치가 지금 한 30조 정도 이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성 개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언제쯤 되는지가 일단은 과제가 될 것 같고, 이제 주요 투자자들도 그 부분에 아마 포커스를 둘 것 같아요. 기사 보면요, 한국에서 성공한 쿠팡 브랜드를 갖고 2년 내 나스닥에 직접 상장해서 세계로 도약을 하겠다. 2011년 당시 이제 창립 1주년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건데, 그래도 시기는 이제 많이 10년이 지났죠. 근데 사람이란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원대한 꿈과 큰 비전을 갖고 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까지 뭐 시기나 크기가 이제 도달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작은 목표를 가진 사람보다는 굉장히 큰 그림 하에서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제 추진을 하고, 그런 가운데 또 이제 성공에 가까운 어떤 모습을 띌 가능성이 높죠. 그런 부분에서 참 대단한 비전을 선보를 했고, 그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이렇게 실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는 건 드리머지 않습니까? 몽상가. 테슬라의 이제 앨런 머스크도 이제 그랬고, 쿠팡의 이제 이 김법석 의장도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소프트뱅크의 이제 손정희 회장이 알아보고 그 큰 자금을 엄청난 적자를 보는 가운데에서도 투입을 시켜주면서 지금까지 끌고 왔던 것, 그게 참 대단한 0.01%의 사람들의 그런 비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정희 회장이
예, 그 상황에서 이런 어떤 베팅을 했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하지 않나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쿠팡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창업 초기부터 밝혀온 미국 나스닥 상장의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는 이르면 오는 3월 중 상장일이 정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달 상장 주관사인 골드만삭스 예비 심사 승인을 통과를 했죠. 그래서 국내외 투자자 모집을 위한 IR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상장 추진 대상 쿠팡 지분 100%를 가진 모회사 쿠팡 LCC가 될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쿠팡이 있죠? 네, 쿠팡 위에 이제 쿠팡 이제 LCC라는 이제 미국 법인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100% 지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쿠팡이 이제 바로 뭐 직장장이 아니라 그 모회사 100%니까 뭐 그게 동일한 건데 결국은 쿠팡 LCC를 이제 상장시키고 미국 법이니까 수월하게 쿠팡을 이제 밑에 100%를 두는데 이 쿠팡 100%이 회사를 그냥 놔둘까? 좀 이따 이제 기사에서도 그 방향을 한번 우리가 가늠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어쨌든 그 예비 심사 통과 후에 상장 일정을 이제 공시할 걸로 예상이 됐고요. 올해 이제 그 매출이 15조를 넘을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무후무한 지금 2017년도 매출이 2조 원 수준이었는데 지금 15조죠. 그러니까 연평균 50% 유통업계에서 50% 넘는 성장률을 보였다는 거는 뭐 전무후무한 어떤 기록이고 또 이제 아마존을 표방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아마존처럼 온 거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제 아마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주시를 할 거고 높은 어떤 밸류를 매겨줄 수 있는 어떤 근거로 삼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성장률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올해 이제 영업이익단으로도 한 3천억 정도 이제 흑자를 낼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투자들의 어떤 주요 관심사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업계 관계자는 심사 절차가 끝나면 증권 신고서 제출과 공모가 산정 등 상장까지 뭐 3개월도 걸리지 않는다. 쿠팡은 아직 미국 전자공시 시스템 공시를 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쿠팡이 최적의 상장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분기 재무제표가 나오면 다시 심사를 거쳐야 하는 만큼 상장일이 2분기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뭐 2분기 넘어갈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이르면 상반기 상장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온 나스닥 상장의 속도를 내는 것은 실탄, 자금 확보죠. 자금 확보가 지금 돼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코로나19 비대면 열풍으로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40% 이상 높은 성장세를 보이면서 덩치를 키웠지만 아직은 적자죠. 그리고 이제 2018년 이후 대규모 투자 유치도 없기 때문에 투자금도 뭐 고갈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상장을 뭐 추진할 거는 뭐 당연해 보여요. 당연한 것 같고요. 상장은 쿠팡 LCC의 대주주인 손정희 소프트뱅크 그룹 비전펀드 회장의 쿠팡 출구 전략으로도 언급된다. 지난해 3분기 엑시트 방침을 발표한 비전펀드는 쿠팡에 3조를 투자해서 쿠팡 지분 37%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대주주입니다. 상장 후 쿠팡의 기업 가치는 약 한 30조 원에 지금 이를 걸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이커머스 쪽으로는 미국에 상장시키는 게 보다 더 밸류를 높게 받을 가능성이 높죠. 아마존 비롯해서 이런 기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세요. 최근에 이제 PB파마라는 기업, 싱가포르 기업인데 바이오시밀라는 기업인데 그 기업은 한국 시장에 상장했죠.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이 있기 때문이에요. 셀트리온이라는 비교 기업이 이제 한국 시장에 있기 때문에 시밀러 1위 회사가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 가치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이제 상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쿠팡을 나스닥에 상장하는 건 뭐 당연한 것 같고요. 거기서 제대로 된 가치나 높은 가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업계 관계자는 해외 시장 경험이 적은 데다 누적 적자도 문제다. 수익성 개선 증명이 일단은
상장에 대한 성공을 좌우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예. 이제 우버 같은 기업도 이제 그런 것들을 증명하는데 조금 투자자들의 어떤 설득이 필요했던 것 같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가지고 있던 어떤 여러 자산들을 좀 매각, 약간 뭐랄까요? 뭐 계약을 맺은 어떤 매각인데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개선을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장 성공을 좌우할 것이고요. 결국 쿠팡 얘기를 왜 하냐면 쿠팡이 나스닥 상장에 성공하게 돼서 밸류를 받게 되면 그거 자체가 그 네이버의 밸류업을 만들어내는 명분이 된다는 거고, 또 이제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 1, 2를 다투고 있는 네이버 쇼핑하고 비교를 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리 되면 네이버의 어떤 가치가 약간 좀 뭐 저평가됐다 해야 될까요? 그런 밸류를 받고 있는 네이버 쇼핑에 대한 이커머스 부분이 부각될 가능성도 높죠. 그런 부분에서 쿠팡을 주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뭐 팩트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여의도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말씀드려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 네이버 쇼핑하고 쿠팡이 합칠 수도 있어요. 합칠 가능성은 상당히 있어요. 최근에 이제 네이버 라인 있죠? 라인하고 이제 손정희 회장 소프트뱅크에 이제 그 야후랑 이제 합쳐가지고 조만간 그 제트홀딩스라는 이 합병 회사가 아시아 최대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이 탄생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소프트뱅크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쿠팡이 이제 소프트뱅크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아시아 이커머스를 좀 점령하려는 글로벌로 나가려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덩치를 키울 필요가 있죠. 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고 네이버 쇼핑이 갖지 않은 거,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쿠팡이 갖고 있는 거, 갖지 않은 거, 이게 약간 좀 맞아떨어지거든요. 네이버 쇼핑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분사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이버 쇼핑에 쿠팡 얘기가 같이 덧붙여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쿠팡이 이제 나스닥 상장하고 나서 네이버 쇼핑과 합병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다룬 내용이라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죠. 네이버 쇼핑 분사설에 쿠팡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해서 손정희, 이혜진, 그리고 박현주 이렇게 연합이 최근에 많이 얘기가 오고 가고 있고, 또 이제 연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혜진, 이제 미래에서 대우랑 같이 하는 거에 많지 않습니까? 핀테크 쪽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셋이 좀 뭉치는 협업을 통한 이커머스 공룡에 대한 기대가 지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라인 파이낸스 해가지고 지금 동남아 쪽에 그 인터넷 뱅킹, 그 인터넷 은행을 지금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좀 연결 짓는다면 뭔가 좀 큰 그림이 결국은 이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의 어떤 대형 이커머스 회사를 만드는 움직임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은 쿠팡의 나스닥 상장이 뭔가 딱 말 그대로 뭐 로켓을 쏘아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지금 어떤 빅피처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 손정희와 이혜진 그리고 박현주가 뭉쳤다. 글로벌 기술 벤처 투자 큰손 ICT 성공 신화를 이룬 거물, 그리고 국내 최대 투자 회사가 네이버를 중심으로 모였다. 각각의 협업은 개별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처음에는 듬성듬성 이제 하나씩 네이버랑 미래에셋이 뭐 한다더라, 소프트뱅크랑 네이버가 뭐 한다더라, 이런 것들이 그냥 개별로 이렇게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걸 다 모아다 보니까 뭔가 좀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쇼핑과 플랫폼, 금융은 현재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의 핵심 무기죠.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네이버가 사업 부문인 네이버 쇼핑을 키우려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지금 갖고 있죠. 끊임없이 자회사 분사설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거물급 인사들의 만남과 연결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커머스 공룡의 탄생을 기대하는 시각으로 이어졌다.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투자한 쿠팡이 네이버 쇼핑 분사설에 지금 계속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그렇죠? 서로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분명 보완할 수 있는 업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네이버는 자사 플랫폼에 쇼핑 카테고리를 넣고 판매 상품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일종의 오픈 마켓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중개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중개 수수료를 먹는 거기 때문에 사실 쿠팡이 하는 그런 직매입을 통한 매출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매출 개념으로 치면 네이버가 이제 20조 수준이고 뭐 쿠팡이 올해 한 15조 수준 된다고 친다면 네이버가 많긴 하지만 순매출, 수수료 수익으로 치면 이제 사실 1조 좀 넘는 수준인가 네이버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업 부문이 다르긴 하지만 결국 둘이 손잡으면 분명 이제 굉장히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역할은 맞아요. 그래서 뭐 엄밀히 따지면 경쟁이란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네이버랑 쿠팡이랑. 그래서 네이버 IR 실적 자료에는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광고 클릭으로 수수료를 취하는 CPC, 상품 구매를 유도하는 CPS 등이 포함된다. 네이버 쇼핑 사업을 포함해서 연간 약 2조 5천억 원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사업이다. 그래서 이게 꽤 되네요. 2조 5천억의 수익을 지금 비즈니스 플랫폼이라는 부문으로 네이버 쇼핑의 어떤 실적이 이제 찍히고 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 쇼핑은 광고에서 구매로 이어지는 사업인 만큼 향후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현재는 단순히 외부 상품을 광고해주고 판매를 유도하는 플랫폼 역할에 그치지만 점차 사업 영역을 넓혀서 상품을 직매입하고 판매하는 유통업 진출까지도 점쳐지고 있다. 온전한 이커머스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영역들과 적극적으로 사업 제휴를 맺었다는 점에서도 기대감이 증폭됐다. 지난해 네이버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끄는 야후와 손잡으면서 아시아 시장 장악에 대한 야심을 보여줬다. 야후는 일본 내에서 많이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로 야후 쇼핑을 운영하면서 이제 매출 굉장히 큽니다. 네이버의 라인과 야후 재팬은 경영 통합을 성사하면서 사용자 1억 명 이상의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터넷 기업이 됩니다. 조만간 출범하죠. 그래서 이제 당시 네이버 측은 야후와의 경영 이제 통합에 대해서 핀테크 영역에서 긴밀한 연대를 구축해 캐시리스 시대의 어떤 새로운 사용 경험을 제공하고 신규 사업에 진출하는 차원이라고 이제 포부를 밝혔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 쪽하고 이제 손잡고 페이 그리고 금융사업인 네이버 파이낸셜을 자회사로 독립시키고 됐고요. 전략적 파트너로 미래에셋 이제 금융그룹하고 금융그룹이 이제 8천억 정도 수요를 해서 직원까지 대규모 파견하면서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방안 등을 이제 전수했습니다. 전략적으로 지금 네이버와 미래에셋 금융그룹이라는 이 증권업계 이제 최대 기업가의 어떤 협력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어떤 빅피처가 그려지는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그냥 단순 개별 어떤 협력 방안 이런 개념보다는 저기 뭐 네이버와 이제 소프트뱅크, 네이버와 이제 그 미래에셋 금융그룹 그리고 뭐 네이버 소프트뱅크, SK그룹과의 또 합종 연행 뭐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플랫폼과 금융 결국 페이를 접목한 이커머스 사업 확대를 의미하는 큰 그림으로 관측되는 것은 이제 당연하고요. 손정희 그리고 이혜진, 박현주의 만남만으로도 일단 시장을 압도하는 그런 파급력을 기대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의 이제 톱 티어를 위한 진용을 구축하는 것으로 시장은 좀 받아들였고요. 실제로 이제 지난해 손정희 회장이
국내 기업 총수들을 만난 가운데 박현주 회장은 물론 최태원 SK그룹과 개별적인 식사 자리를 가졌다고 알려졌다. 그래서 뭐 뭔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좀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 좀 아구가 좀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이커머스 사업 확대를 염두에 두고 이해 관계자들과 사업 공감대를 형성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지금 사실 아시아권, 특히 동남아권이 경제가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어떤 이커머스 시장이라든지 파이낸셜, 이 인터넷 뱅크 어떤 이런 규모를 키울 수 있는 절호의 어떤 기회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발빠르게 지금 한국과 일본의 이제 그 대기업이 손을 잡고 지금 그림을 그려가는 구도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전 세계 그 뭐 아마존 같은 기업이 이제 막 꽉 잡고 있는데 그, 그 흐름을 좀 깨겠다? 예,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네이버 쇼핑 분사설로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이버가 만일 직매입 등을 통해서 이커머스 사업 확대를 꾀한다면 네이버의 한 사업 영역으로 있기보다는 독립적인 자회사로 분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자금이 엄청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직매입 같은 게.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쿠팡이 엄청난 적자를 본 거거든요. 근데 지금 네이버는 그냥 플랫폼만 제공해주는 거예요. 결국 중개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하려면 이런 직매입, 돈이 많이 들어가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독립해서 독립자회사로 만들어가지고 외부 투자 자금 유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네이버가 굳이 그런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그렇게 하고 있는 기업과 손잡는 게 당연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도 좀 얘기하는 것 같고 지금 흘러가는 흐름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뭐 네이버 쇼핑하고 쿠팡이 합친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네이버랑 소프트뱅크가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에 연장선으로 쿠팡과 연결짓기도 한다. 한간에는 네이버가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인 쿠팡을 이기기 위해 승부수를 걸 것이란 관측을 내놓지만 오히려 네이버와 쿠팡이 손을 잡는 그림이 더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그도 그럴 것이 쿠팡의 최대 주주는 이미 네이버와 공동사업을 펼치는 누굽니까? 손정희 회장이죠. 예. 뭐 야후랑 같이 라인하고 합치는데 뭐 둘이 뭐 경쟁이 뭡니까? 예. 손을 잡으면 잡지. 그래서 결국은 쿠팡이 적자가 심하고 이거 합병해가지고 외부 자금을 유치받는 게 더 나은 그림이 아닐까, 혹은 이제 IPO. 예. 그래서 쿠팡과 네이버 쇼핑이 인수합병이 아니다 하더라도 다른 방식의 협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기도 하죠. 그래서 둘이 손을 잡는다면 일단 네이버 쇼핑 결제액이 21조, 쿠팡이 17조 규모로 이제 추산이 되는데요. 연간 국내 이제 온라인 그 이커머스 시장 자체가 120조 원인데요. 여기에 30%를 상회하는 점유율을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독보적인 그 이커머스 강자, 미국의 이제 이커머스 시장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는, 점유율을 압도하고 있는 기업이 아마존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정희 회장이 쿠팡에 베팅해서 저 급성장하고 큰 이커머스 한국 시장을 먹겠다 해가지고 쿠팡이 지금 거의 뭐 이렇게 독주를 해온 거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랄까요? 갓 10% 넘는 수준의 점유율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쿠팡이 이렇게 성장해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네이버 쇼핑하고 쿠팡이 합친다면 30% 점유율, 강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는 그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경영자라면 손잡는 게 확실히 맞는데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가능성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네이버가 없는 게 쿠팡이 있고 쿠팡이 없는 게 네이버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에게 이제 보완자가 될 수 있고, 네이버는 물류센터나 직매입 역량이 없지만 쿠팡은 이미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고요. 쿠팡은 투자금과 구매 유도 플랫폼이 필요하지만
이는 네이버가 충분히 갖고 있고 해결 가능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잡으면 가장 베스트한 어떤 기업이 탄생하는 건데, 예. 그리고 쿠팡이 최근 신임 대표이사로 박대준 부사장을 선임하면서 양사 간의 교감에 시선이 쏠렸다. 박대준 부사장은 LG그룹과 네이버 등을 거쳐서 쿠팡으로 이동했다고 해요. 네이버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노하우와 인적 네트워크가 쿠팡 경영에 반영되는 셈인데요. 국내 최대 이커머스 사업자인 네이버와 쿠팡 두 회사가 경쟁자로 남을 것이나 협업을 할 것이냐를 놓고 주판을 튕길 때 협업에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는 지금 이커머스 공룡의 탄생을 좀 기대하는 시각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쿠팡 네이버 합병 뭐 가시화가 고조된다는 뭐 기사가 또 하나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요 내용도 한번 좀 보면요. 이제 조만간 이제 네이버랑 소프트뱅크 요거 이제 그 야후 쪽 합병시켜가지고 이렇게 50도 50으로 이제 가시는 Z홀딩스가 이제 출범을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이제 손정희 회장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2019년 반짝 제기되고 사라졌던 네이버 쇼핑과 쿠팡 합병을 다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시기는 라인과 야후재팬 경영 통합이 마무리되고 쿠팡 나스닥 상장 이후로 전망이 된다. 둘 다 이르면 오는 3월 중 완료될 수가 있다. 일단 Z홀딩스 이제 출범은 3월이고요. 또 이제 쿠팡도 지금 상장이 얘기가 나오는 게 3월 뭐 상반기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가시화 될 수도 있죠. 현재 라인과 야후재팬은 주요 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오는 3월 중 최종 경영 통합 마무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네이버는 라인이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 Z홀딩스의 지분 44.62%를 7조 8천억 원에 취득했다고 이제 공시를 하면서 공식화 시켜버렸는데요. 쿠팡도 최근 미국 나스닥 입성을 위한 예비 심사 승인을 받았죠. 이르면 3월에 상장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쿠팡이 나스닥 상장을 하면 합병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긴다. 쿠팡이 나스닥에 상장하면 기업 가치가 약 3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30.3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지금 업계에서는 이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김 교수는 손정희 회장은 투자의 기제로 늘 미래의 방점을 찍고 왔다. 풀필먼트 시스템에도 앞으로 다양한 이커머스 형태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쿠팡이 적자를 만회하고 미래 수익을 내기 위해 네이버를 당연히 선택할 것이다. 또 M&A라는 게 전략적 측면에서 비밀리에 진행되고 변수들이 많아 조심스럽지만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포털 이용 정보를 쿠팡과 합쳤을 때 쿠팡이 지금까지 보여준 전략적인 효과에 시너지가 더해져서 시장 장악이 가능하다. 한국 이커머스 역사에 중요한 획을 긋는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이게 시너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게 정말 된다면 상당한 좋은 어떤 효과를 낼 것 같은데 네이버 쇼핑과 쿠팡이 합병하게 되면 얻게 될 시너지 효과는 크다. 국내 이커머스 1위 다툼을 펼치는 네이버와 쿠팡이 뭉치면 국내 시장에서 40조 원 이상 매출을 내는 이커머스 독과점 기업이 탄생한 독과점 기업까지는 아니죠. 뭐 점유율 30% 남짓인데 어쨌든 뭐 1, 2위를 지금 네이버와 쿠팡이 20조, 17조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베이 코리아가 16조, 11번가가 9조, 위메프가 6조. 작년에 이제 뭐 쿠팡이 40% 넘게 이제 성장을 한 건데요. 또 쿠팡으로서는 나스닥 상장 이후 네이버 쇼핑과의 합병이 주가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있어서 더욱 원할 만하다. 반대로 네이버는 쿠팡 상장 전에 합병을 진행해야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상장하면 가치가 확 올라가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상장 전에 이제 해야 네이버 입장에서 좀 유리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어떤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
그래서 네이버와 쿠팡의 합병은 양사가 모두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더 커 보인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해외 진출이에요. 해외 진출. 쿠팡도 뭐 국내에 머물면 사실 뭐 성장성 약하잖아요. 국내에서만 그 하면. 그러니까 해외 진출 염두에 두려면 네이버라는 플랫폼이 필요하죠. 네이버는 뭘 갖고 있습니까? 라인을 갖고 있잖아요. 야후가 왜 네이버랑 그 합병법을 만듭니까? 라인이라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이죠. 이걸 활용하자 이거예요. 이커머스. 예. 그러니까 쿠팡도 이걸 이용하자. 아시아 진출하는 데 있어서. 이게 악의가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합병을 이루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이 필요한데 사실 뭐 배민하고 요기요 합칠 때는 둘이 합치면 시장 점유율이 99%. 아 이거 당연히 독점이잖아요. 예. 근데 네이버 14%, 쿠팡 12% 합쳐봤자 시장 점유율이 30%도 안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공정위에서도 태클 걸 부분까지는 아닐 거라 보여지고요. 결국은 쿠팡과 네이버 쇼핑이 합친다는 거는 굉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만약에라도 이제 타진이 된다 하면 엄청난 임팩트가 될 것 같아요. 예. 작년 기사인데요. 쿠팡이 지금 싱가포르 OTT 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뭡니까? 이 동남아권, 아시아권의 이제 DB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예. 구독자, 이제 고객 확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시장에 머물지 않겠다는 거고, 아시아권으로 일단은 발을 넓히겠다는 거거든요. 쿠팡이. 그러면 누가 필요하겠어요? 네이버 라인이 필요하죠. 네이버 라인이 누구랑 합칩니까? 손정희 회장 야후랑 합치잖아요. 이 큰 그림이 지금 맞아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돼요. 네이버 쇼핑과 쿠팡의 뭐 합병 가능성.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에서 가장 좀 저는 그 깊이 스터디를 하면서 기회를 노려볼 만한 종목으로는 네이버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멤버십으로도 이제 장중에 좀 올려드렸지만, 요 리포트 한번 좀 보죠. 현대차 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그 Z홀딩스라고 그 서포트뱅크가 갖고 있는 야후, 야후 이제 일본, 그거 이제 그 기업하고 또 이제 일본 라인하고 이제 합병해가지고 일본을 비롯해서 이제 동남아 쪽 글로벌 쪽의 어떤 이커머스라든지 여러 어떤 그 시너지를 좀 내기 위한 어떤 합병을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3월 달에 이제 그 합병법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 그 일본 같은 경우 이커머스 침투율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고, 라인과 어떤 시너지를 내면서 이 경쟁사, 독보적인 일본의 이제 그 이커머스 기업이죠. 라쿠텐을 이제 위협하는 수준으로 지금 되고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 체크하면서 제가 뭐 요 부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라인 야후 합병법인 기준 시가총액이 한 60조 원이다. 여기서 이제 네이버의 보유 지분 가치가 20조 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장에서 제가 볼 때는 아직 네이버 시총을 보면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최근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컨텐츠 기업을 막 인수하고, 뭐 최근에 BTS 소속되어 있는 그 위버스 플랫폼하고 또 제휴를 맺고 지분 투자하면서 이 컨텐츠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큰 성장력이지만 지금 이쪽은 파이낸스 부분이 굉장히, 이커머스 파이낸스 부분이 굉장히 커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의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요 가치가 제가 볼 땐 좀 더 시장에서 인정받고 부각되면 사실 네이버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시가총액 2위 하이닉스를 위협할 수 있는 시총 수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 합병법인 기준 시가총액이 5.45조 엔으로 한화로 한 60조 원에 지금 해당이 되고요. 지분율이 32.65% 적용하면 지분 가치만 따지더라도 지금 20조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이제 뭐 기업 가치를 산정할 때는 뭐 할인하고 뭐 이러는데, 그 할인하기 전에도 그냥 20조 원이니까 지분 가치만 따지면. 그래서 지금 네이버 시총이 58조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 한번 부각되면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 리레이팅도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 네이버 시가총액의 33%를 차지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 목표 시총을 한 74조 원 정도 해서 목표 주가는 45만 원, 예, 이렇게 좀 제시를 했고요. 요 부분을 한번 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돼요. 예.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었던 이제 그 야후 부문, 그리고 한국의 이제 일본의 라인, 요걸 이제 합작해가지고, 예, 네이버, 소프트뱅크 이제 50대 50으로 해가지고 합작해서 만들어서 Z홀딩스라는 상장되어 있는 회사랑 합병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라인, 야후재팬, 야후쇼핑 요거 이제 거느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도 이 소프트뱅크와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쪽은 이제 이커머스가 강하고 또 네이버 쪽의 라인은 또 SNS 쪽, 이쪽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이걸 결합해 가지고 일본에서도 이제 라쿠텐을 위협해 보자. 그리고 동남아 쪽 더불어서 이제 전 세계로 좀 뻗어나가는 그런 어떤 이커머스, 이제 파이낸스 그룹이 돼보자, 이런 관점으로 합병을 한 것 같아요. 손잡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큰 이슈인데 아직 크게 부각은 안 되는 것 같고요. 이 3월 달에 이 라인과 야후 통합 범인이 출범합니다. 연매출은 1.4조 엔, 15조 된 규모죠. 일본 MAU, 이제 월간 활동 유저만 해도 1.4억 명, 인터넷 기업, 공용 인터넷 기업이 이제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인과 야후의 통합 법인이 3월 출범 예정으로 작년 이제 합산 매출이 15조, 그리고 영업이익도 한 10% 치니까 1.5조 정도. 거대 인터넷 사업자가 이제 태동하는 거고요. 라인의 일본 MAU가 8,600만 명, 야후의 MAU가 5,100만 명. 요거 합산하면 뭐 1.4억 명, 일본 인구를 커버하는 정도의 최대 플랫폼 사업자로 발돋움하게 되는 거고요. 결국 이제 야후 쇼핑, 조조, 라인 쇼핑 등 커머스를 이제 주력으로 하고요. 지금 이제 일본이 이커머스 침투율이 다른 뭐 중국이라든지 한국 뭐 이런 기업 대비해서, 국가 대비해서 아직 낮은 수준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커머스를 이제 늘리는, 주도하는 그런 어떤 기업이 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압도적인 일본 1위 간편 결제와 은행 증권 카드를 아우르는 동아시아 전역에 걸친 핀테크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 그리고 온라인 광고 시장에 20% 이상을 점유하는 지배적인 광고 사업자가 되고, 여행, 음식 배달 등의 O2O, 뭐 네이버가 이런 강점 갖고 있잖아요. 뭐 배달 민족 같이 제휴하면서 이런 노하우를 또 갖고 있고, 또 웹툰이라든지 뮤직, 게임, 뭐 컨텐츠 지금 굉장히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여기에 접목시켜 가지고 또 확장하고. 그래서 뭐 지금은 결국은 시대 자체가, 시대 패러다임이 융합이잖아요. 컨버전스. 그냥 어떤 메신저 안에 다 그냥 넣어놓고, 그냥 메신저, 이게 뭐 한 달에 8,600만 명이 이용하니까 그 안에다가 뭐 카카오처럼 하겠다는 거죠. 은행도 넣어놓고, 뭐 페이도 넣어놓고, 뭐 선물하기도 넣어놓고, 하여튼 쇼핑도 넣어놓고 해서 이렇게 이제 시너지는 창출될 게 뭐 당연해 보이고요. 당연히 이게 이제 기대 가치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압도적인 일본 1위 간편 결제, 은행증권 카드를 아우르는 동아시아 전역에 걸친 핀테크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 비용 측면은 즉각적인 합병 시너지 기대, 일본 커머스 O2O 핀테크 시장 성장성을 바라다 봐야 된다. 뭐 이런 관점인 것 같은데요. 합병 시너지는 광고 및 금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될 전망이며, 야후가 잘하는 커머스와 라인이 잘하는 O2O 콘텐츠가 보완하는 형태를 예상한다. 특히 금융 쪽 비용 감축 효과는 즉각적으로 기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그래서 페이페이와 라인페이의 2019년도, 페이페이는 이제 야후 쪽의 페이입니다. 요 두 개 이제 합산 매출은 154억 엔인데 반해서 합산 순적자는 좀 많죠. 아직까지 이제 BEP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양측 마케팅 비용 절감만으로도 의미 있는 증액이 가능하다. 통합법인 전방산업의 일본 연평균 성장률, 커머스 9%, O2O 15%, 전후 핀테크는 15에서 20%로 이제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일본 시장이 뭐
뭐 최종적인 타겟팅은 아니겠죠, 당연히. 예, 글로벌 시장의 어떤 진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라인의 위상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보시면 라인의 세계 각국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일본은 94%예요. 압도적이죠. SNS 기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메신저. 대만 83%, 싱가포르 28%, 인도네시아 66%, 태국 85%. 인구가 굉장히 많은 국가들입니다. 홍콩도 35%, 사우디아라비아 41%. 예, 중동 쪽으로도 이래요. 미국 12%, 멕시코 19%. 예, 그래서 이 라인의 월간 활동 사용자가 전 세계 지금 계속 증가하면서 엄청난 어떤 폭발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좀 오래된 자료네. 네. 어쨌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의 어떤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들,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라인과 야후가 합병해서 네이버 연매출의 3배 거대 인터넷 사업자가 출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매출이 뭐 4, 5조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보시면 그 통합법인이 합산 매출이 15조예요. 15조. 그러니까 사실상 거대 공룡을 지금 껴안는 건데 아직 시총은 이걸 반영을 안 했다는 측면이 좀 큰 것 같고요. 그래서 소프트뱅크가 뭐 누가 유리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로 큰 결심을 한 것 같고 이제 시너지를 확실하게 낼 수 있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사업 부분이 이제 커머스, O2O, 그리고 광고, 금융, 콘텐츠 이렇게 해서 서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분야를 또 통합해서 또 시너지를 내겠다 이런 것 같고요. 통합 Z홀딩스. 그래서 이제 이 라인과 야후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보면요. 라인의 이제 MAU 월간 활동자 수가 8,600만 명. 일본 내에서 확고부동의 1위 메신저입니다. 일본은 이 라인을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는 카카오지만 라인은 20대에서 40대를 주축으로 전 연령대 고른 실사용자 분포를 갖는 일본의 대표 메신저로 1, 20대 사용률은 96%에 달하는 1위입니다. 트위터가 80%, 인스타그램이 61%인데 그보다 훨씬 높은 96%. 그냥 전부 다 사용하고 있다 보면 되죠. 일본을 포함한 글로벌 MAU는 1억 6,700만 명이며 해외에서는 대만과 태국에서 확고한 1위 포지션을 구축한 상태로 파악된다. 매출 구성은 광고 56%, 콘텐츠 17%, 핀테크 8%, 기타가 이제 19%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야후재팬은요, 같이 합병하는 야후재팬은 일본 2위 포털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1위는 이제 당연히 이제 구글이겠죠. 3, 4년 전 점유율 30%에서 구글 공세에 밀려 최근에는 20%까지 하락한 상황이지만 스마트폰 검색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모바일이 강하다는 거죠. 야후 광고 사업은 연매출 3천억 엔을 상회하는 캐시카우 사업이며 검색 광고가 53%, 디스플레이가 47%를 차지한다. 그래서 서로 이제 합쳐서 이제 이커머스 1위 라쿠텐, 검색 1위 구글을 공략해보자, 이런 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 Z홀딩스에 대한 어떤 사업 영역은 아까 보여드렸지만 뭐 쇼핑, 광고, 금융, O2O, 콘텐츠 이쪽으로 이제 각자 사업을 합쳐서 이제 시너지를 내겠다, 이 부분이고요. 통합법원의 지금 현재 해외 매출 비중은 10에서 15%로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합하고 나서 이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을 이제 추진하고 거기에 역량을 좀 강화할 걸로 우리가 좀 전망해 볼 수 있고요. 야후 쇼핑과 라인 쇼핑이 규모는 크지 않지만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 진출하겠고, 라인의 경우에는 O2O, 콘텐츠, 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로 라인 메신저를 앞세워 동남아를 적극 공략 중이다. 그래서 동남아를 일단은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사업 방향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지금 뭐 국내 온라인 광고 시장 뭐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2019년 쇼핑 1위, 뭐 작년에도 쇼핑 1위였죠? 21년에는 페이 1위를 거쳐서 궁극적으로 콘텐츠 분야에서도 탑 티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박차를 가고 있다. 그래서 엄청난 R&D 비용을 쏟아부으면서 뭐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확장을 해나가고 있죠, 글로벌로. 그래서 21년은 네이버의 이제 글로벌 확장에 본격화되고 확실한 걸 보여주는 그런 해가 될 걸로 전망이 되고요. 통합 Z홀딩스 지분의 중요도는 네이버와 동일하게 광고 쇼핑 금융 콘텐츠의 사업 구조를 가진 3배 더 큰 사업자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엄청난 덩치의 이제 기업이고요. 이게 이제 부각되면 시총은 지금 올라가야 돼요. 기존 라인업만으로는 역부족이었던 검색 광고 쇼핑 쪽을 야후와의 통합을 통해서 달성했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라인만으로는 이제 이 쇼핑 쪽으로 넘어가는 게 좀 약했는데 이거를 통합해서 이 많은 월간 사용자를 쇼핑으로 끌어내겠다 이거죠. 네이버는 이제 3배 더 큰 일본 인터넷 사업자의 지분 32.65%를 보유하게 되었다. 21년 이후 네이버 주주가치 증가에 있어서 통합법인 지분법 이 편입이, 이거 지분법 이제 이익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적이 확 뛰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그 변경이 이제 본격화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편입이 유의미한 변화를 보여줄 것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래서 요 부분. 그러니까 이제 리포트가 이제 이게 3월달 딱 통합 출범하면 이제 리포트가 나올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볼 땐 주가는 미리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제가 네이버에 대해서는 강조를 드리는 게 보다 맞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나 이제 동남아 지역으로 지금 이제 라인 파이낸셜이 국가별로 지금 금융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행이죠. 라인 파이낸셜 은행을 준비하고 있고 대만에서도 그렇고 태국, 인도네시아에서도 이런 라인 은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라쿠텐 이런 데도 지금 다 갔죠. 그러니까 전자상거래 하는 기업들이 일단은 그 캐시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융업을 하기에 굉장히 유리하고 데이터도 갖고 있고 개인정보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금융업으로 진출하는 게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국가의 지금 라인은 파이낸셜 금융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진출해 있고 준비 중이다. 그래서 이번 통합으로 인해서 이 속도가 더 가팔라질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보니까 네이버가 대단하죠 지금 해외 시장에서. 그래서 통합 Z홀딩스 지분법 이익이 올해 한 3천억 정도 이제 전망이 된다는 측면에서 이거 어마어마하죠. 뭐 단적으로 이제 작년도 네이버의 이제 그 영업이익이 그 1조 1000억이었거든요. 1조 1000억인데 3천억이 붙는다. 야, 그럼 이거 시총이 얼마나 붙어야 되나. 하여튼 상당한 어떤 밸류에이션 업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네이버 지배주주 순이익 측면에서 보면 3, 4천억 적자를 기록했던 라인 사업이 3천억 이상의 흑자 기여로 전환되는 셈.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는 6, 7천억이 이제 플러스 되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건데, 하여튼 뭐 조만간 이제 언급들이 되겠죠. 아직은 많이 뭐 이렇게 언급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깊이 한번 스터디 해보십시오. 지금 네이버가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를 위협하는 레벨까지 올라갈 것 같거든요. 네이버 영업이익은 21년 하반기부터 쇼핑, 금융 등 광고의 사업부문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분기 3,500억 원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동시에 지분법 이익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면서 세전이익은 4분기부터 5천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점점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실적이 상당히 늘어난다. 지분법 이익 때문에.
그래서 연간 2조 원 세전 이익 체력을 갖추면서 이후로는 영업이익과 지배주주 순이익이 거의 동일한 레벨을 기록할 걸로 예상이 된다. 분기당 세전이익이 5천억, 연간 2조 원 레벨로 간다. 야,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현대차증권 리포팅인데요. 예, 통합 Z홀딩스 지분법 이익과 요 파란색 진한 선입니다. 요것과 네이버 세전 이익에 대한 분기별 전망 보면 이제 하반기 이제 1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되고 이게 라인이 계속 적자를 씌워냈기 때문에 밑으로 돼 있죠.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 가치 올리는데 상당한 효과를 내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좀 통합법인 출범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어떤 레벨업 어떤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좀 반영하려고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좀 스터디를 하셔가지고 한번 깊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망주 리포트로 좀 자세하게 다룰게요. 콘텐츠 부분 그리고 이커머스 부분. 그래서 기사 하나만 간단하게 체크해드리겠지만 올해는 라이브 커머스의 해입니다.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25% 따라온 스타트업이다 해서 지금 이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을 클라우드로 지금 뭐 여러 쇼핑몰이나 그 이커머스 하는 어떤 회사들의 전부 다 이제 제공하거든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물건 파는 걸 지금 동영상으로 파는 거죠, 실시간으로. 홈쇼핑을 우리가 TV로 보는데 이거 그냥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카페24에서 홈페이지 그냥 100만 원에 사가지고 받아가지고 뭐 물건 파는 거 이제 해가지고 라이브 커머스 여기서 이제 플랫폼 네이버에서 받아와가지고 이거 이제 카메라 찍으면서 이제 물건 파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리는 건데 이 플랫폼 자체를 제가 볼 때는 향후에 네이버가 글로벌 시장으로 아마 판매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가 그리는 지금 큰 그림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원대하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시장으로 나가는 그런 어떤 뭐 원년이라고 보기보다는 폭발하는 어떤 그런 한 해가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떼가지고 제가 유망주 리포트나 뭐 스마트 리포트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이버의 어떤 성장이 올해 굉장히 크게 이루어진다는 걸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 리포트 하나 좀 더 보도록 하죠. 미래에셋 대우증권에서 나올 리포트인데요. 1월 29일자입니다.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으로 도약, 적극 매수다. 그래서 각종 리포트를 이제 하나씩 보다 보니까 이 네이버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인 의견 표현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적극 매수라는 단어를 쓸 정도, 그러니까 이제 임팩트가 큰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야 이거 너무 상승할 수 있는 뭐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는 거죠, 결국은. 2021년 성장을 확인해준 실적 발표다. 4분기 실적 성장성, 수익성 모두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그래서 컨센 대비해서도 이제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4분기 매출 1조 5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한 3,200억 정도. 뭐 고루 이제 좋았어요. 전년 동기 대비 디스플레이 광고, 커머스 45%, 핀테크가 많이 늘어났네요. 68%, 콘텐츠 49%, 클라우드도 굉장히 성장을 했네요. 56%. 그래서 검색 광고를 제외한, 검색 광고는 별로 성장을 못했네요. 요걸 제외한 모든 사업의 고성장세를 확인했고요. 성장 핵심인 이 스마트 스토어 거래액 자체가 YOY로 이제 76% 성장했습니다. 지금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이제 입점해 있는 곳이 40만 개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굉장히 고성장하는 흐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그 플랫폼 매출 자체가 YOY로 163% 증가하면서 클라우드가 이제 굉장히 폭발적인데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영향을 많이 미쳤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됐고요. 작년 그래서 매출액이 5조 3천억,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그래서 아까 그 Z홀딩스가 매출이 15조죠. 그러니까 3배가 넘는 매출 규모를 자랑하는 그 기업의 주인, 지분법 이익이 들어오니까 올해 굉장히 좀 퍼포먼스가 크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네이버의 어떤 성장 동력, 그러니까 이 기업을 지금 외국인들도 최근에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단순히 지금 뭐 각종 사업에서 이제 돈을 벌어들이고 이익을 내고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가지고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 외국인들은 재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지금 현재 네이버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동인이고,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올해.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 이게 업사이드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성장의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그 북미 웹소설 1위 회사를 6천억에 이제 인수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했다는 게, 그리고 소프트뱅크와 같이 야후 합병해가지고 제트홀딩스 출범해서 그 동남아권, 뭐 일본 비롯해가지고 커머스, 파이낸스 시장을 장악하겠다. 이런 성장에 대한 거를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밸류를 업해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올해 네이버가 굉장히 크게 주목받을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커머스하고 콘텐츠 이 두 개 성장축을 가지고서 올해 글로벌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 재평가 전망이 되고요. 연이은 인수합병과 지분 교환 등의 제휴로 신규 사업 성장 잠재력이 증가. 1분기 라인, Z홀딩스 합병 이후 커머스와 핀테크 사업의 아시아 시장 진출 본격화. 그리고 웹툰 엔터 쪽으로 이제 월간 이용자 수 7,200만 명 달성에 이어서 MAU 9천만 명의 북미 쪽 웹소설 플랫폼 와패드를 이제 인수한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그리고 이제 또 그 빅히트, YG 이런 대형 계획사, 또 CJ그룹 등 콘텐츠 제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사주 가지고 지분 교환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영리합니다. 자사주 옛날에 잔뜩 사놓고 주가 오르니까 이 자사주 가치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다른 회사랑 이렇게 혈맹 관계, 지분을 교환해서 이 제휴를 하는 그런 굉장히 스마트한 어떤 제휴 방식, 협력 방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 회사들과 결국 컨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향후. 그런 부분에서 글로벌 컨텐츠 플랫폼 확장이 기대가 된다. 빅히트 그 위버스 플랫폼하고도 제휴를 하면서 이 뭐 BTS라든지 이런 어떤 아티스트를 가지고서 글로벌 어떤 팬덤 비즈니스 이런 쪽으로 이제 펼칠 수 있다는 것도 향후 기대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출 성장은 올해, 수익성 개선은 내년부터. 그래서 목표 주가를 49만 원으로 상향한다. 지금 35만 8천 원이니까 업사이드를 좀 크게 했네요. 그래서 아마존 등 피어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 밸류를 좀 따라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올해 좀 기대되는 그런 대표 인터넷 기업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유망한 글로벌 플랫폼으로 도약하는 네이버에 대한 내용의 1편을 좀 마무리 짓고요. 구글, 아마존, 넷플릭스를 한 방에 투자하는 법 1편. 많은 도움이 되실까 바랍니다. 2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